안녕하세요. 특집 2024 놓치면 안 될 코스피 핫식스 진행의 손자입니다. 새해 들어 미국 증시는 나날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코스피는 G20 주요국 지수 중 하위권 성적표로 1월의 악몽이라는 꼬리표가 붙었습니다. 하지만 이 악몽의 끝이 어디일지는 장담할 수 없겠죠. 실적에 대한 우려와 지정학적 위기, 선거 이벤트 등 여러 불확실한 요소들로 코스피는 어느 때보다 변동성이 큰 한 해가 될 전망인데요. 이번 특집 방송에서 놓치면 안 될 코스피에 대한 모든 것을 콕 짚어드릴 테니까요. 이 다양한 불확실성 속에서 코스피의 봄을 선도해 나갈 주인공을 함께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연초부터 대내외 악재들이 잇따르면서 코스피 지수를 억누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올해 코스피 밴드를 2150포인트에서 최대 2800포인트로 재조정을 했는데요. 코스피 방향을 가를 핵심 변수로는 미국 통화 정책과 대선, 그리고 중국 경기 부양책 등을 꼽고 있습니다. 2024 코스피 핵심 변수 첫 번째는 주요국 통화 정책입니다. 미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와 강도가 핵심 변수로 유럽 중앙은행 등 다른 주요 중앙은행들의 금리 인하 공조도 체크해야 할 부분입니다. 2024 코스피 핵심 변수 두 번째는 미국 대선입니다. 미국 주요주에서 경선이 진행되면서 벌써 트럼프 불확실성이 시장에 큰 변수로 작용 중인데요. 대표적으로 바이든의 친환경과 트럼프의 IRA 폐지는 정반대 성격의 정책으로 미 대선 결과에 따라 시장에 큰 파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2024 코스피 핵심 변수 세 번째, 중국 경기 부양입니다. 디플레이션 우려까지 불거지고 있는 위기의 중국은 지난 1월 인민은행이 전격 지준율 인하를 발표하며 경기 부양 의지를 피력했는데요. 전문가들은 다가오는 3월 중국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에서 제시될 구체적인 정책 행보를 주목해야 한다는 평가입니다. 2024 코스피 핵심 변수,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최근 예멘 후티 반군의 홍해 공격이 날로 심해지는 가운데 이스라엘과 하마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여전히 진행 중인데요. 지정학적 리스크의 상시화는 올해 불확실성 변수의 핵심으로 자리할 전망입니다. 주요국 통화 정책, 미국 대선, 그리고 중국 경기 부양,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2024 코스피 핵심 변수들을 점검해 봤는데요. 다양한 변수들의 파고 속에서 코스피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들이 힘차게 도약하게 될까요? 특집 2024 놓치면 안 될 코스피 핫식스. 코스피의 봄 주역들을 알려주실 세 분의 전문가 자리해 주셨는데요. 하창봉 와우넷 파트너, 황유현 신한투자증권 영업부 PB팀장, 김성준 하이투자증권 도곡 WM센터 부장 세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 코스피 핫식스라고 하니까 그 6명 주인공들 굉장히 강력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세 분이 공개해 주실 그 주인공들을 만나보기 전에 코스피 핵심 변수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고 싶은데요. 먼저 이 미 연준의 조기 금리 인하 기대감은 소멸이 됐지만 올해 고금리에서 금리 인하로 통화 정책이 전환될 것이다라는 그 전망은 유효합니다. FOMC 행보와 또 주요국 통화 정책에 따른 시장 영향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김성준 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예, 금리 인하는 사실 실질적으로 QT가 종료된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가능하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은 이제 3월 FOMC에는 이제 QT 테이퍼링이 진행이 되고 5월에는 테이퍼링이 종료가 되고 난 후인 한 6월 정도의 FOMC 그리고 7월 그리고 9월 이렇게 해서 총 한 3차례 정도의 금리 인하 가능성은 있다라고 이렇게 기대를 해보고 있는 사이인데 시장은 총 6차례 정도의 인하를 기대한다라는 분과 비교를 해본다면은 다소 실망감은 있을 거라고 좀 보여지긴 하는데요. 일단 하지만 이제 3차례 정도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것이 또 11월 미국 대선도 있기 때문에 네. 그때는 일단 인하보다는 동결 쪽으로 가닥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으로 이렇게 보여지고요. 유럽 중앙은행 역시도 한 6월경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인하가 시작될 것이다라고 기대를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일본도 많이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임금 수준이 상당히 좀 낮게 유지가 되다가 작년에 오랜만에 좀 3.58%의 임금 인상이 있었는데요. 올 4월에 또 춘추를 앞두고 또 임금
그 목표가 5% 정도의 인상인데 아마 한 작년 정도 수준 정도가 인상이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이것이 또 중요한 것은 드디어 비로소 이 실질 임금이 이제 플러스 전환되는 그런 또 날이 올해 있을 거라고 기대가 되는데요. 그동안 부진했었던 내수가 회복이 될 수 있다는 부분들, 또 그를 통해서 또 이제 제품을 구매하면서 기업의 이익이 또 좋아질 수도 있고, 또 이게 또 선순환된다면은 또 추가적인 임금 인상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은 일본의 오랜 기간 지속됐었던 디플레이션이 다소 조금 좀 소멸될 수 있는 그런 좀 중요한 또 분기점이 있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이 시기에 물론 그 일본 중앙은행도 뭐 공격적인 이런 정책 기조 전환까지는 하진 않을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제한적이나마 엔화 강세 요인이 될 것이라고 보여지고 엔화와 원화가 다소간에 좀 동조한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은 그 2분기 그러니까 그 시기에는 그래도 좀 시장도 조금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라고 좀 기대를 해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나라를 좀 봐야 될 텐데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좀 많이 좀 어려운 환경이죠. 물론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또 그래도 좀 생산이 좀 좋아지고 수익이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이제 부동산 PF라든지 또 이제 ELS 손실 리스크 또 거기에다가 가계부채 문제, 또 최근에 불거지고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쭉 감안해 봤을 때는 또 이제 금리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이 통화 정책을 펼칠 수 있을 만한 그런 정책적인 그런 한계에 봉착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좀 어려운 구간은 좀 이어질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일본의 통화 정책 이야기와 함께 또 미 연준은 6, 7월경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로이터 통신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6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가장 높게 점쳐졌다라고 하는데요. 그럼 이 미국 이야기 계속해서 이어가 보겠습니다. 미국 대선도 올해 빼놓을 수 없는 주요 변수 중 하나죠. 지금도 트럼프의 경선 승리 행보에 2차 전지주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요. 또 화학주가 관심을 받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 대선 레이스를 따라가면서 투자자들은 어떤 것들을 경계하면서 기회 요소를 가져가 봐야 할까요? 하창봉 파트너님. 네, 과거 이제 우리가 2018년도, 20년도까지 트럼프 집권 시기에 상당히 미국과 중국의 이제 무역 분쟁도 상당히 심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 정에서 상당히 디커플링 되는 상황도 많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올해 24년도가 선거의 해인데 미국 선거는 11월 5일로 예정돼 있습니다만 민주당이라든지 공화당의 경선 자체가 빠르면 3월 달 정도에 완전하게 윤곽이 되기 때문에 네. 두 후보의 진영에 대한 어떤 색깔에 따라서 또 하반기로 넘어가는 관점에서 국내 정신 아마 심리적으로 많이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도 그 누구도 트럼프가 민주당의 공화당의 후보가 될지 바이든 될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시장은 지금 마땅한 후보가 초반에 나왔던 이제 공화당의 경선에서 거의 트럼프가 우세를 보였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는 봐야겠습니다만 현재 상반기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는 공화당 쪽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리고 민주당 쪽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되지 않을까 추적은 합니다. 근데 여기에는 상당히 많은 남아있는 변수도 많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연초에서 너무 단정 지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시장 관점에서 과연 이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2차 전지라든지 에너지 관련주들, 그럼 에너지 정책을 먼저 비교를 해보면 물론 본 자료 화면에 이제 2020년 정시에 트럼프와 바이든의 캐치프라이즈였습니다만은 바이든이 우리가 2022년 3년 넘으면서 나온 이 IRA 법안이라는 게 자동차라든지 친환경에 대해서 세제 혜택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이든 행정부 같은 경우 여전히 친환경이나 미래 산업에 대해서 R&D를 투자를 하는 거고 또 미국이 바이든 대통령이 처음에 대통령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하면 교토의정서로 대변되는 파리 기후변화의 협약에 가입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2050 탄소 중립이라는 것 자체가 글로벌 구조로 갔는데 트럼프 진영은 완전 반대쪽이었죠. 뭐 과거는 그랬습니다. 화석연료의 부활, 미국 셰일 오일 기업들의 다시 재건 이런 걸 보고 있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만 놓고 보면 나중에 11월 달에 대선이 끝나고 나서 과연 트럼프가 과거의 행적을 따라갈지는 지켜는 봐야겠습니다만은 글로벌 정치 입장에서는 아마 최근 2, 3년 동안 친환경 에너지 관련주 쪽으로 몰렸던 수급 자체는 추가적인 매수가 들어오기에는 일단은 좀 멈출 수 있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누가 미 대선에서 당선이 되느냐는 굉장히 예측이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기회 비용적인 측면에서 또 복합적인 측면에서 여러분들 또 대선 투자 전략을 잘 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빼놓을 수 없는 변수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는 계속해서 현재 진행형이고요. 또 중동 지정학적 위기까지 좀처럼 안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북한과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지정학적 리스크는 참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할지 많은 분들 또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 투자자들은 이 지정학적 리스크를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김성준 부장님. 예, 뭐 일반적으로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 같은 경우에는 전쟁 개전 초기에 가장 좀 그 우려가 크고 그 후에는 빠르게 좀 소멸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네. 실제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에도 개전 초기에 밀 가격, 옥수수 가격이 급등을 했다가 최근에는 이제 전쟁 발발 이전 수준까지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하마스 간의 전쟁 당시에도 국제 유가가 급등을 했다가 이제 빠르게 조금 하락을 하는 그런 경향성을 보여주긴 했는데 문제는 최근에 중동 지역이 조금 확전이 되면서 이것이 좀 더 우리한테도 좀 타격을 좀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홍해 지역이 이제 세계 컨테이너 물동량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지역인데 이쪽에서의 그런 또 전쟁으로 인해서 아프리카 희망봉을 돌아가면서 이게 네. 물류 비용도 물류 비용이지만 이게 15일에서 많게는 한 달 가까이 더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영향으로 아무래도 이제 수출 주도하에 있는 국내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타격을 좀 받을 수밖에 없고 그렇군요. 이것이 아마 1월 달에 다소 이제 수출입 동향이 부진했던 이유도 이것도 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라고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적인 피해 이상을 현재 입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이것이 뭐 미국과 이란까지도 이렇게 확전되는 물론 이게 커지지는 않습니다만 유지는 계속해서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풀리기는 좀 어려운 그런 구간으로 좀 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그 최근에 이제 작년 말이었죠. 이제 북한에서부터 시작했었던 이러한 이제 강대강의 이런 대치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이것이 당분간은 쉽게 풀리진 않겠다라고 지금 보여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면서 국내 주식시장이 이제 글로벌 증시 상승에도 불구하고 조금 조정을 받는 이런 디커플링 현상들이 계속해서 1월 달에 좀 진행이 돼 왔는데 당분간은 좀 그런 현상들은 좀 유지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뭐 이유는 쉽게 풀리지도 않을 것 같다. 둘 다 너무 강하다라는 부분들이고 이런 부분들이 과연 이제 향후에 트럼프가 이제 대통령이 된다라는 가정을 한다면은 뭐 나중에 좀 완화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있겠습니다만은 하지만 이제 그런 식으로 이게 일이 풀리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북한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제 미래에 장기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이런 경제적 이득 같은 경우도 좀 상당 부분 포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고 좀 볼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요. 또 마지막으로 역시 또 대만과 중국 관계 역시도 우리는 계속해서 주목을 해봐야 될 또 지정학적 그런 리스크로서 또 하나의 좀 변수로서 작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체크를 해봐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참 이 전 세계가 이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많이 앓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단기간 해소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라고 진단해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또 이제 내부적으로 보면요. 이 공매도 금지 이후에 외국인들의 선물 매매 영향력이 커지면서 한국 증시의 상대적인 약세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때문에 많은 투자자분들 굉장히 답답하다라고 느끼고 계실 것 같은데 외국인 선물 매매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변수는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또 언제까지 이런 현상이 지속될지 황유현 팀장님 답변 좀 주시죠. 드디어 제 차례네요. 네, 앞서서 기다리셨죠? 여러 가지 설명들을 이제 매크로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한국 증시가 문제점이 뭐냐면 이런 증시를 다 오롯이 다 한국 증시는 다 맞는다는 그러니까요. 게 올해 이제 연초에 투자자들의 고민이실 것 같습니다. 네,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한국 시장이 유독 좀 이런 부분들이 좀 강하기는 한데 네. 특히나 이제 공매도 금지 이후에 외국인들이 해지를 이제 개별 주식을 못 하다 보니까 이제 파생 쪽에서 선물 쪽에서 많이 하다 보니까 이 변동성이 좀 많이 커졌고요. 네. 앞선 현상들이 결과적으로는 이제 결국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수급에 미치는 영향들이 결국 선물 시장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정학적 위기라던가 선거 변동성이라던가. 근데 조금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결국은 앞서 말씀드렸던 변수들이 올 한 해 내내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겠지만 그것보다 더 크게 우리가 가장 맞닥뜨려야 될 변수가 이제 금리
변동에 대한 이슈겠죠. 그렇죠. 12월 달에 외국인들이 선물을 한 4조 이상 매수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1월 들어서는 또 그만큼 또 다 토해내버리는 그렇다 보니까 주식시장이 올라갈 때는 엄청나게 올라가지만 또 내려올 때는 또 엄청 빠져버리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일단 가장 큰 변수는 일단 당장 금리 전망치인 것 같아요. 작년 11월 말까지만 해도 올해 3월 달 FOMC에서 금리 인상 확률은 40%대였습니다. 네. 근데 12월 들어서면서부터 이제 비둘기파적인 코멘트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12월 말 1월 초에는 이 한 70%까지 3월 달에 이제 금리 인하 확률이 좀 올라갔었죠. 그러다가 1월 달 들어오면서부터 다시 또 금리 인하 확률이 또 뚝 떨어지고 지금은 한 5월 달에서 7월 달 정도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3월 달도 JP모건에서 3월 달에서 내릴 것 같다라는 의견을 내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시장 참여자들은 다시 5월 이후로 금리 인하 확률을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들이 결국은 주식시장을 가장 흔들게 만드는 요인인 것 같아요. 이게 한국 주식시장 자체가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전 세계에서 가장 경기 민감한 나라이기도 하고 미국 시장이 닫히고 유럽으로 넘어가는 중간 시장의 역할도 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한국 시장을 어떻게 보면 해지 대상으로도 많이 여길 수 있는 거고 또는 시장이 글로벌 경기가 좋을 때와 나쁠 때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장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이 외국인들 선물 매매에 있어서 가장 민감하게 변동하는 요인이 된다고 보고 있고요. 평균적으로 미국이 금리를 고점을 이제 형성한 이후에 금리를 인하하는 첫 타이밍이 평균 8개월에서 9개월이거든요. 그러면 평균적으로 올해 5월 정도, 5월에서 한 이번 여름 정도가 이제 금리 인하를 예상해 볼 수 있는 시기입니다. 거기보다 앞당겨지거나 더 늦춰지거나 그 이유인데 우리가 이제 지켜봐야 될 거는 이제 3월 FOMC가 될 것 같고 그 이후에 향후에 이제 설 명절 이후에 향후 나올 이제 연준 인사들의 코멘트들이 과연 어떻게 나오느냐 그리고 세부적으로 나오는 물가 지표들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아마 이 부분들이 계속 변동성 요인으로 작용할 겁니다. 일단 기조는 확실해요. 내릴 것 같다라는 기조는 확실한데 언제 첫 번째 금리 인하를 할 것이고 어떤 경로로 얼만큼 할 것이냐가 일단은 정해져야 시장도 좀 변동성도 줄어들고 외국인들의 선물 매매도 조금 변동성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행인 거는 외국인들이 현물에서 매도는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외국인들도 어떻게 포지션을 잡아야 될지에 대한 그 이제 의문이 있기 때문에 변동성 시장이라고 보고 있고 그냥 계속 해지하고 짧게 단기 차익 매매만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금리 경로가 어느 정도 확실히 될 때까지는 우리가 계속 1월 달에 느껴왔던 변동성 장세 조금 갈수록 좀 완화되긴 하겠습니다만 좀 심한 변동성 장세는 당분간은 좀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미증시는 또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고 하고 또 바로 옆에 일본 증시마저도 또 최고치를 목전에 두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리면서 또 국내 증시 투자자분들 많이 힘드시겠지만 또 골이 깊은 만큼 나중에 또 산이 높은 때가 오리라고 믿습니다. 황의연 팀장님의 말씀 참고하시면서 투자의 전략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이어서 또 1월에 코스피 주요 기업들의 4분기 실적이 공개가 됐죠. 업종별로 봤을 때 올해 이익에는 어떤 변화가 있으리라고 보시는지 파트너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창모 파트너님 어떻게 보세요? 네, 이건 뭐 뜨거운 곳과 차가운 곳이 공존하는데요. 네. 23년도에 대한민국은 대략 1% 초반 정도의 성장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네. 24년도에 이제 정부와 민간, 해외 쪽의 경제 성장률을 놓고 보면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24년도 성장률을 대략 한 2.4% 정도를 전망을 하고 있고요. 원래 정부가 조금 높게 잡습니다. 그리고 한국은행도 약간 비슷한 결이기 때문에 2.1% 정도. 다만 이제 산업연구원이라든지 민간 기업들 같은 경우는 2% 초반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숫자 노름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23년도에 조금 좋았던 자동차라든지 조선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적정한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고 2023년도에 실제적으로 1% 초반의 성장률을 보였다는 것 자체는 민간 소비는 나름 견고했습니다만 수출 지표에서 반도체 부분이 적자가 났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제 24년도는 반도체 부분에 흑자 자체의 폭과 속도에 좀 달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좀 빨리 보는 쪽에서는 2% 중반, 초반까지도 보는 거고 부진하게 보는 쪽은 조금 낮게 보는데 여기서 잠깐 우리가 경제의 가장 기본적인 메커니즘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24년도 기업 이익을 논할 때 두 가지를 봅니다. 하나가 경제 성장이냐
둔하냐, 또 하나가 금리를 인하하냐에 대한 이유거든요. 그러면 금리를 어느 정도 인하한다고는 기조적으로 잡혔기 때문에 사실 금리를 인하하는 과정에서 경기가 회복되냐 아니면 계속 둔화되냐의 싸움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가장 교과서적으로는 경기는 회복되는데 금리를 인하하는데 경기가 회복되게 되면 우리는 보통 IT 하드웨어 쪽에 이제 수혜를 보게 되는 거고 그게 대부분 반도체 쪽이 되는 거고요. 근데 금리는 인하하지만 생각보다 경기에 대한 회복 속도가 더디다면 내수 소비재라든지 또는 IT 소프트웨어, 헬스케어 쪽이 통상적으로는 수혜를 받게 됩니다. 수혜 플러스 실적을 받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섹터별로 하나씩 좀 나눠봤습니다. 그들 섹터들의 숙제가 뭘까? 그럼 반도체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한번 타이틀을 그어봤어요. 물론 시장 일각에서는 삼성전자가 올해 뭐 연간을 놓고 볼 때 20조 후반까지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반도체는 턴어라운드의 폭과 속도입니다. 그러니까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1분기, 4분기 실적에서 흑자 전환의 기염을 토하면서 24년 상당히 좀 기대감을 가했는데 과연 어차피 지금 반도체는 뭐가 문제냐 하면 Q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수요단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 고부가가치 이슈 때문에 흑자 전환하는 거기 때문에 삼성과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고부가치 산업의 HBM 관련 반도체를 엔비디아나 유수의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언제나 얼마 많이 납품하냐 가장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반도체 가격 자체가 약간 바닥을 나온 이유가 감산 효과잖아요. 그럼 여기서 조금 더 크게 보려 그러면은 또 우리는 뭘 체크해야 되냐면 감산을 언제까지 유지할지 그리고 유지했을 경우에 축소 그러니까 감산을 멈추는 시점과 다시 정산하는 속도가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섹터는 약간 실적 관점에서 턴라운드 포기해 봐야 될 것 같고 그럼 이런 거를 차치하고 가장 원론적으로 가장 안정적인 실적을 보일 수 있는 것은 제약바이오입니다.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제약바이오가 들어가게 되면 기업마다 조금 다르긴 달라요. 근데 23년도에 약간 그 금리 인상이라는 타이틀이 끝나게 되면 약가 인하 흐름 자체가 좀 멈추기 때문에 국내 제약사들의 실적 퍼포먼스는 좋아질 수가 있는 거고 또 국내 제약사 중에서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많은 기업들이 롯데든 삼성이든 SK든 많은 기업들 투자하는 게 바이오 시밀러 사업이라면 과거 한 3, 4년 동안에는 바이오 시밀러 사업과 오리지널 신약과의 가격 갭이 작았습니다. 그게 작은 상태에서 다시 스프레드가 벌어진다면 또 실적 관점에서는 제약 바이오 업종들이 우위에 가지 않을까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제일 궁금한 거 하나 마지막은 자동차인데 자동차가 현대 기아가 23년도에 양사 합쳐가지고 27조 원의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가 그 23년도에 현대와 기아가 27조 원 정도의 영업이익을 보일 때 그게 자동차 판매 대수가 절대적으로 증가한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글로벌 기준으로 한 760만 대 정도를 이제 팔긴 팔았는데 그 수치를 놓고 보면 2020년보다는 낮았습니다. 그러면 실적이 잘 나온 거는 제품 믹스의 개선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 업종에 대한 24년도의 실적 전망 자체는 중립입니다. 그러니까 작년보다 조금 낮을 수도 있긴 있어요. 하지만 주가 관점에서는 아마 모멘텀에 조금 포커스를 맞출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업종별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큰 업종을 놓고 보면 턴어라운드를 해야 되는 반도체, 어느 정도 순탄하게 지나갈 제약바이오 그리고 현재 실적, 지난해 실적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눈높이가 높아진 자동차 그렇게 한번 구분해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제약바이오와 또 자동차 그리고 반도체 이렇게 세 가지 섹터를 짚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 정부가 증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고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해결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정부 정책들의 지원 효과는 어떤 식으로 가시화가 될 수 있을지 황희원 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연초에 이제 정부에서 또는 이제 일본식의 주가 부양을 지금 기대하는 저 PBR주들의 좀 반등이 좀 세게 있었습니다. 1월 달에. 네, 그렇죠. 이 부분들이 과연 계속 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것은 사실 의문이기는 합니다. 일본을 보게 되면 네. 이제 저 PBR주들, 그러니까 1배 이하 종목들은 극단적으로 상장 폐지까지도 고려해 보겠다라는 식의 정부의 좀 무한의 좀 압박이 좀 있었죠. 한국도 그런 식의 좀 이제 주가 부양을 이제 시도를 하고 있는 건데요. 네. 한국도 이제 만약에 우리가 증시 격언 중에 정부 정책이 맞서지 말라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있죠. 네, 근데 정부에서 이런 식으로 주가를 부양하겠다라고 하면 분명히 뭔가 세부적인 디테일한
정책들이 나올 거라고 보는데 아직 이 부분들이 사실 미정이죠. 미정이다 보니까 계속 순환매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이 부분이 좀 확실히 되면 오히려 2024년도 장은 정말 뜻밖의 가치주나 저PBR 주식들의 장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특히나 지금 1월 달에 좀 많이 이제 이 이슈로 올랐던 종목들을 보면 자사주 비중이 좀 높았던 종목들이 네. 이제 조금은 많이 좀 탄력이 더 셌습니다. 무조건 예. 저PBR이라서 올랐던 게 아니라 자사주 비중이 높은 종목들 위주로. 왜냐하면 자사주를 만약에 강제로 소각이 될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소각을 하게 되면 이제 자연스럽게 PBR이 높아지는 그런 효과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효과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정부 정책이기 때문에 추가로 나오는 정책에 따라서 또는 아직까지 대형주들이 뭔가 추세적으로 큰 상승을 뭔가 움직인다라고 하기에는 사실 조금 이르거든요. 앞서 이제 파트너님께서도 하정봉 파트너님께서도 설명해 주셨지만 올해 전반적으로 2024년도는 코스피가 증이기를 하는 해이긴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단은 해볼 만한 증시기는 해요. 근데 과연 어떤 섹터 또는 어떤 테마가 주도주가 형성이 될지에 대해서는 고민은 한번 아직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앞서 네. 말씀드렸던 금리 경로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가 고민해봐야 될 부분들이 남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주도주가 명확하게 나오지 않는 시기거든요. 그러다가 한 2월이 지나고 3월 달쯤 되면 분명히 어떤 섹터, 어떤 트렌드가 올해 한 해 주도 테마가 될지 분명히 결정이 될 겁니다. 해마다 아무리 시장이 안 좋아도 5배, 10배짜리 주식은 항상 나왔었거든요. 네. 이제 그런 섹터가 올 상반기 또는 1분기 정도면 윤곽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월 한 달간 참 힘들었는데 그래도 황희연 팀장님께서 2024년 해볼 만한 한 해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니까 귀가 쫑긋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김성준 부장님께서는 2024년 국내 증시 앞으로의 큰 그림을 어떻게 그리고 계실까요? 일단은 앞서서도 언급을 드렸던 것처럼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나라도 일단 선거를 앞두고 있고 또 미국도 마찬가지로 그렇죠. 또 선거를 앞두고 확전은 아니지만 유지를 하려는 그런 심리들은 분명히 좀 있을 거라고 네, 좀 이슈가 참 보여져서 많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좀 부담 요인이 된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조심하면서 접근을 하되 다만 그래도 이렇게 떨어졌을 때 우리는 어떤 것들을 받아야 되느냐라는 네. 것들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 역시 이제 확실한 성장 섹터가 있는 그런 부분들 뭐 예를 들어서 뭐 반도체가 대표적이 될 것 같고요. 이런 것들 쪽으로 일단 어떻게 보면 좀 저가 매수의 기회를 좀 활용하는 그런 전략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하지만 전체적인 큰 그림을 봤을 때는 장이 전반적으로 약하다 보면 최근에도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오죠. 이제 작은 테마들이 반짝반짝 상승하는 일종의 작은 포모 현상들이 계속해서 좀 반복될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좀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은 이러한 부분들도 이제 감안하면서 일단 그 어떻게 보면 종목 그런 이제 수익률 게임의 장세가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전체적인 큰 지수 측면에서는 저도 이제 그 대표님 말씀처럼 올해보다는 내년이 그래도 좀 더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차원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내년을 준비하는 관점에서 저는 그래도 성장이 계속해서 어느 정도 담보가 된 이런 섹터 쪽으로 올 한 해는 좀 모아가는 전략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2024년을 잘 준비해서 또 2025년까지 여러분들 수익을 불릴 수 있는 그런 한 해 만들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또 세 분이 모두 다 공감을 해 주셨듯이 2024년 코스피는 산 넘어 산이다라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정말 각양각색의 다양한 변수들이 겹겹이 산적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속에서 차별화 있게 시장을 선도해 나갈 섹터의 왕자는 누가 차지하게 될지 궁금한데요. 2024 코스피 왕좌 복귀를 누리는 주요 섹터들의 행보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 코스피의 왕좌를 두고 주도주의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가장 선두의 선업종 바로 반도체입니다. 반도체는 메모리 가격 상승과 고객사 재고 개선 등 긍정적 신호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특히 인공지능 시장 확장으로 고성능 D램 수요가 급증하면서 반도체의 새로운 게임 체인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2024 코스피 예상 주도 업종 제약 바이오입니다. 연내 주요국의 금리 인하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최대 수혜 업종 중 하나로 꼽히고 있는데요. 신약 기술 개발 호재가 잇따르고 미국과 중국의 갈등 속 반사 이익도 기대되면서 역대급 호황이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2024 코스피 예상 주도 업종 방산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정학적 위기가 상시화되면서 주요국의 방위비 증액 추세가 올해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루마니아,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등 수주 영역을 넓혀가며 K방산의 진격은 더욱 강하게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2024 코스피 왕좌를 위해 달려가고 있는 대표 업종으로 반도체와 제약바이오 그리고 방산까지 만나봤는데요. 주도 업종 속에서 2024 놓치면 안 될 코스피 핫식스 과연 주인공은 누가 될까요? 특집 2024 놓치면 안 될 코스피 핫식스. 큰 숲을 봤으니 이제 알짜 나무를 봐야겠죠. 드디어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을 종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변수들 속에서 놓치면 안 될 코스피 핫식스 세 분의 첫 번째 종목부터 공개하겠습니다. 하창봉 파트너는 기아, 황유현 팀장은 SK바이오팜, 김성준 부장은 SK하이닉스를 꼽아주셨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종목을 가져와 주셨는데요. 먼저 하창봉 파트너님의 종목 기아부터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종목 기아입니다. 지난해 역대 최대 실적을 냈죠. 자사주 매입과 또 저PBR 해소까지 매력적인 요소가 겹치면서 최근 네. 탄력이 아주 좋습니다. 사실 자동차는 올해 다양한 좀 우려 요소도 있는 것이 사실인데 오늘 기아를 놓치면 안 될 종목으로 선정해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 지금 기아와 현대차의 시가총액을 보면 갑자기 고개가 갸우뚱할 수도 있습니다. 네. 기아의 시가총액이 현대차를 역전하는 그림이 24년도에 전개가 되고 있는데 네. 왜 저는 기아를 말씀드리냐면 기아가 23년도에 제가 7조 원 정도의 이익을 보였거든요. 예. 근데 가만히 생각을 보시면 현대차는 제네시스가 있습니다. 기아에는 없어요. 우리가 K9이나 세단이 있습니다만은 별로 생각나는 라인이 없을 겁니다. 있긴 네.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그렇네요. 획기적인 고부가 산업이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기아하면 생각나는 게 카니발, 소렌토, 미국 가면 텔루라이드 이런 거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 고실적을 보였다는 것은 다시 한번 기아가 향후에 전기차 산업으로 진행을 하면서 늘려갈 때 오히려 상대적인 베네핏이 크다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은 실제적으로 기아가 해외 쪽에서 나갔을 때 갈 수 있는 것은 오히려 중소형 전기차 라인업의 승부수를 걸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CES 2024에서 나왔던 목적 기반 자동차라고 대변되는 PEV도 같은 그림이 되는 거고요. 근데 기아의 24년도 로드맵을 보면 북미라든지 해외 쪽에서 약간 중소형이죠. 그러니까 보조금이랑 크게 상관없을 수도 있는 예를 들어서 EV3라든지 3, 4, 5 모델 자체가 23년도, 4년도부터 출줄이 예고돼 있다면 오히려 모멘텀 측면에서는 생각보다 현대보다 빠른 그림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다른 한편으로는 기아는 다른 지금 24년도 정시에 불어닥치고 있는 이 주주 친화 정책 배당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 되게 적극적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어느 정도 신고가 영역에 있어서 많은 투자분들이 이렇게 많이 올라간 종목을 사야 되느냐 이렇게 고민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기아는 관성의 법칙이 가장 적용할 것 같습니다. 그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024 놓치면 안 될 코스피 핫식스 두 번째 종목 황유현 팀장의 SK바이오팜입니다. 지난해 4분기 흑자 전환에 성공하면서 올해 성장성이 더욱 주목받고 있는데요. 투자자들이 놓치고 봐야 할 투자 모멘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2024년도는 이제 사실 작년 말부터 해서 바이오 제약 쪽을 많이 보자라는 내용들이 사실 많이 나왔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금리 인하 사이클로 들어가게 되면 성장주들이 가장 먼저 혜택을 볼 건데 정말 오랫동안 쉬었던 섹터가 사실 제약바이오 신약개발 업체들입니다. 코로나 국면 때는 사실 신약개발, 제약바이오가 움직이긴 했습니다만 코로나와 관련된 연관된 종목들만 사실 올랐었고 신약개발하는 회사들은 사실 그 시기도 사실 재미가 없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직전에 사이클을 좀 생각해 본다면 2018년도 이후에 사실 신약개발 업체들이 사실 재미가 없는 흐름들이 쭉 이어졌었어요. 근데 네. 그 기간 동안 이제 그 신약 개발 하는 회사들은 임상도 더 많이 했고요. 결과물들이 이제 도출이 되는 시기가 작년부터였는데 작년에는 이제 2차 전지라는 거대한 수급 블랙홀이 있었고 네, 그렇죠. 시기적으로도 이제 금리 인하 사이클이 아니었고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올해가 2024년도가 이제 그런 여러 가지 타이밍상으로 해볼 만한 한 해인데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SK바이오팜입니다. 이제 제약바이오 신약 회사들이 여러 가지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지만 SK바이오팜은 우리가 공모주 열풍을 일으켰던 종목이 바로 SK바이오팜이거든요. 네, 따상 열풍을 기억나네요. 일으켰던 SK바이오팜입니다.
그 종목이 사실 27만 원 정도 수준까지 갔다가 이제는 10만 원이 안 되는 그 가격에서 이제 거래가 되고 있는데 네. 생각보다 이제 영업이익 흑자 전환 속도가 계속 좀 많이 느렸어요. 이제 주력 신약은 뇌전증인데 뇌전증이라고 하면 이제 간질약을 뜻합니다. 간질약이 이제 좀 명칭이 좀 바뀌어서 뇌전증 약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 엑스코플이라고 하는 뇌전증 약이 이제 미국에서 계속 꾸준하게 팔리기 시작했고요. 작년 2023년도에 흑자 전환을 했고 이제 올해 본격적으로 흑자 전환을 이제 노려보고 있습니다. 4분기 매출도 작년 4분기 실적도 잘 나왔고. 근데 이런 그림이 사실 2023년 초반에 기대를 했었던 그림인데 사실 SK바이오팜 입장에서 이 그림이 좀 더 뒤로 밀렸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근데 이제 올해는 정말로 이제 숫자로 보여줄 수 있는 해가 올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과연 뇌전증 이후에 더 추가적인 모멘텀이 뭐가 있느냐 이 부분은 사실 SK바이오팜이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숙제일 수 있습니다. 근데 기존에 여러 가지 판매 네트워크를 깔아놓은 판매 네트워크에 사실 새로운 약들, 그러니까 뇌전증을 기반으로 한 어떤 또 추가적인 병용 제품들이 나온다라고 하면 충분히 주가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전처럼 이제 무조건 이 종목이 잘 될 거야라는 식의 약간 내러티브로 올라가는 종목들이 제약바이오 이제 안 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제약바이오 섹터들은 뭔가 이제 매출이든 숫자로든 뭔가 보여주는 매출이든 영업이익이든 숫자로 보여주는 기업들이 분명히 각광을 받을 건데 그 중에 하나가 SK바이오팜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목표가는 저도 사실 크게 의미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랫동안 3년 정도 충분히 과정을 좀 거쳤고요. 이제 10만 원을 지금도 50주 신고가를 터치한 이후에 잠깐 조정을 받고 있는 구간인데 그 이후에 뭐 넘어간다라고 하면 위에는 뭐 특별하게 목표가는 설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일단 한 2년 정도는 전 가져가 보면 참 좋은 주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이것도 정말 취향인 것 같은데 저는 일단은 한 8만 원 정도로 제시해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SK바이오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한투자증권과 IBK 또 미래에셋 등 다수 증권사들이 1월 30일 기준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쏟아내면서 또 호평일색의 리포트들을 쏟아냈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면서 투자하시기 바라겠고요. 이어서 또 김성준 부장의 2024 놓치면 안 될 핫식스 투자 종목 SK하이닉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기대했던 흑자 전환에는 성공했지만 주가는 이후에 방향을 좀 잡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SK하이닉스 선정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 기본적으로 뭐 AI와 관련된 투자는 항상 시장의 예상치를 뛰어넘어가고 있습니다. 네. 실례로 이제 엔비디아의 H100만 놓고 봤을 때 작년에 최대 구매 고객이 메타와 마이크로소프트인데 각 15만 개씩 주문을 했고요. 그 밖에도 뭐 오라클이라든지 구글, 아마존 등이 한 5만 개 정도를 주문을 했는데 이 메타가 작년에도 최대 주문이었는데 올해 35만 개를 주문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바가 있고요. 그도 모자라서 AMD의 MI300까지도 10만 개 정도를 선주한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은 다른 빅테크 업체들은 또 가만히 있겠느냐? 그건 절대 아니겠죠. 그래서 계속해서 투자는 더욱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제 TSMC가 캐파를 확대를 해서 계속해서 좀 늘리겠다라고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주문을 하면 이제 리드 타임이 1년 가까이 더 걸릴 정도로 여전히 많이 좀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이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AMD의 MI300 역시도 그 H100보다 성능도 뛰어나고 가격도 좀 효율적일 것이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상당한 침투 효과를 보여주긴 할 겁니다. 하지만 엔비디아가 이제 또 2분기에 또 이제 H200이 또 출시가 또 앞두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엔비디아는 한 발짝씩 앞서 나가는 그런 현상들은 지속이 될 것이다라고 지금 보여지는데요. 마찬가지로 SK 하이닉스도 계속해서 한 발짝 앞서 나가고 있는 엔비디아의 원픽 회사가 바로 SK 하이닉스인데 이제 그 2분기에 마찬가지로 이제 4세대 HBM3E가 이제 출시가 될 것으로 그 양산이 시작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미 양산도 전에 엔비디아가 다 완판을 해 갔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올해 이제 HBM 생산 2배로 늘리겠다라고 하니 엔비디아에서 또 이제 가격 협상을 위해서 또 방문해서 같이 또 조율 중에 있는 것으로 현재 좀 알려져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만큼 SK 하이닉스를 가장 좀 선호하는 그런 양상들은 지속이 되고 될 것이고요. 물론 HBM 시장도 이제 삼성전자 또 마이크론 등이 이제 등장하면서 그쪽 관련해서는 점유율을 좀 나눠 갖긴 하겠습니다만은
계속해서 앞선 그런 기술에 있는 부분들은 SK 하이닉스가 계속해서 먼저 한 발 앞서 나가는 그런 양상들이 지속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기본적으로 HBM이 올해 매출 비중이 전체로 하면 한 16%까지 지금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제 특히나 이 HBM 관련해서만 이 영업이익률이 이제 40% 초중반까지 높습니다. 상당히 높은 상황인데 이를 통해서 올해 영업 이익의 거의 한 3조 원 이상을 HBM에서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그렇다면 연간으로 거의 10조 이상의 그런 이제 영업이익 창출이 가능하리라 기대를 하는 것이 바로 SK 하이닉스의 현재의 모습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시장이 조금 어렵고 혼란스러워도 확실한 헤게모니를 가지고 있는 SK 하이닉스가 오히려 이쪽 HBM 쪽에서는 1등주다라는 관점에서의 그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냐라고 보여지고요. 물론 시장이 탄력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은 일단 철저하게 분할 매수의 관점 대응을 하시고 손절가격은 대략 10% 내외 이렇게 정하시면서 접근을 하셔도 무리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세 번째 종목 SK 하이닉스까지 만나봤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세 분이 유망하게 보는 두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창봉 파트너 삼성 바이오로직스 황용현 팀장은 HD 현대일렉트릭, 김성준 부장 풍산입니다. 코스피 하식스 네 번째 종목은 하창봉 파트너의 삼성 바이오로직스인데요. 앞서 황유현 팀장의 SK 바이오팜에 이어서 또 이 바이오 종목이 등장을 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K-바이오 최초 영업이익 1조 원 돌파에 이어서 또 미국과 중국의 바이오 규제 이슈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하창봉 파트너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올해 꼭 잡아야 할 종목일까요? 네, 이게 주가가 한때 이제 황제지로 등극했던 적이 있습니다. 네. 과거 2020년 전에 있었는데 최근 한 3, 4년 동안에는 주가가 조금 부침이 좀 있었죠. 근데 이제 23년도 실적을 열어봤더니 1조 클럽, 그러니까 이거는 30년, 50년 업력의 한미약품이나 동아 ST, 녹십자도 하지 못한 거거든요. 영업이익 기준으로 1조 원을 이제 돌파한 건데 네. 그 내용을 좀 열어봤더니 그 1조 원 중에서 4분기에 오히려 3,500억 정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바이오 기업들, 특히나 삼성바이오나 셀트리온 이런 기업들은 공장 가동률과 직결이 되거든요. 삼성바이오가 저기 인천 송도에 있긴 있는데 있죠. 예, 거기 있는데 사공장 가동률이 보니까 4분기부터 잡혔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 1조라는 수치 속에서는 3,500억이라는 수치가 2023년도 4분기 실적의 영업이익에 고스란히 이게 포함이 되면서 1조 클럽을 갔는데 그러면 이게 끝나는 게 아니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공장 자체가 가동이 정상적으로 되고 그게 23년도 4분기부터 온기 반영이 됐으면 24년도는 계속 가는 거니까 실적 관점에서는 이제 계속 이어볼 수가 있는 모습이 되는 거고 네. 중국 관련과 미국과 중국에 대해서 바이오 규제는 조금만 깊게 들어가면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 때문에 1월 달, 2월 달 좀 약간 주가 움직인 건 없잖아 있는데 이거는 약간 연결고리는 좀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움직이는 주가는 아주 일시적인 거고 미국이 중국과의 바이오 산업 규제한다는 거는 안보 문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잠깐 주가는 움직였습니다만은 그거는 너무 깊게 볼 건 아닌 것 같은데 삼바가 갖고 있던 단점과 장점을 생각하면서 24년을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면 단점은 뭐였냐면 삼성바이오나 이런 기업들이 했던 사업 자체가 CDMO 사업이라고 해요. 그걸 반도체 바이오 위탁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임기가 만료된 바이오 심리를 복제해서 만드는 걸 말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가격에 대한 스프레드가 좋게 되면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이 나오기 때문에 삼성바이오 같은 경우도 송도에다 1공장, 2공장, 3공장, 4공장, 5공장까지 착공하면서 캐파를 가져가는 건데 그렇게 되게 되면 실적은 어느 정도 증가하겠지만은 고밸류를 판단할 수 있는 뭔가의 모멘텀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삼성바이오가 앞으로 진행하는 사업은 뭐냐 하면 오히려 새로운 신규 타겟으로 가장 트렌드가 될 수 있는 알츠하이머라든지 그다음에 면역 항암제에서 지금 항암제에서 가장 뜨거운 거 ADC 이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ADC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게 되면 국내는 이제 알테오젠, 레고캠 바이오, 오리온이 그렇게 눈독을 들인 게 ADC 때문에 레고캠 바이오를 인수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트렌드에 맞게 본데 체크를 해봤더니 ADC 관련도 24년도 정도에 가동이 예정되어 있어요. 그런 관점에 놓고 보면 실적은 실적대로 모멘텀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다시 황제주의 등극을 좀 노릴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황제주의 등극을 노려봐도 좋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가격 전략은 어떻게 보세요? 이게 황제주라고 이야기하는 건 우리가 보통 절대 주가가 100만 원을 넘는 거를 황제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더라고요.
지금 주가 자체가 뭐 80만 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상황에서는 제가 볼 때는 설마 100만 원 보고 보지는 않겠죠. 이것도 목표가는 예. 없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네. 120만 원 정도라고 이렇게 표시해드리긴 하는데 네. 신고가는 그렇게 계산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중요한 좀 짚어주시죠. 120만 원 보면 될까요? 아마 100만 원은 넘어가면 그보단 더 가지 않겠습니까? 아. 지금 그렇게 보는 거고 가장 네. 포인트는 삼성바이오가 최근 4년 만에 다시 황제주로 복귀하냐가 핵심이 될 것 같고 네. 100만 원이 넘어간다면 그때는 이제 또 새로운 영역을 가는 거니까 더 높은 것을 바라보면서 실적과 모멘텀을 체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황제주 등극을 기대하면서 또 다음 5번째 종목 황희원 팀장의 HD 현대일렉트릭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AI 붐, 이 다양한 산업의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변압기 사업도 그중에 하나인데요. 올해도 한 단계 레벨업된 성장세를 기대하고 계신 걸까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네. 많이 올랐고 코로나 직후부터 뭐 극저점부터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거의 네. 한 20배 이상 가깝게 오른 주식이기는 와, 해요. 20배나요. 네, 근데 이제 회사 자체가 체질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고 네. 저도 하천봉 대표님과 마찬가지로 신고가 가는 종목을 좋아해요. 왜냐하면 끝이 없기 때문에 사실 네. 끝을 예상할 수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목표가를 이제 예상할 수 없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압 송전용 변압기를 주력으로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네. 경쟁사가 많이 있긴 합니다만 일단은 그 진입 장벽 자체가 굉장히 좀 높은 회사, 네. 높은 산업이기도 하고. 공시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공시가 계속 수주 산업이기 때문에 네. 계속 공시는 아마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겁니다. 네. 일단은 북미에서 그 교체 수요가 계속 있어요. 60년대, 70년대 지어졌던 변압기들이 이제 다 네. 교체 수요가 있는데 신규로 들어갈 수 있는 플레이어들이 많이 없는 상태고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유럽이라던가 최근에 수주가 또 나오고 있는 중동들, 중동에서는 또 신재생 에너지를 이제 또 계속 이제 개발을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변압기들을 또 현대일렉트릭에서 또 수주를 또 주고 있습니다. 이런 네. 부분들인데 올해도 계속 수주는 사실 지속되고 교체 수가 계속 있어요. 네. 근데 다만 이제 피크아웃에 대한 논란이 사실 나올 때는 됐어요. 나올 때는 됐기 그렇군요. 때문에 근데 그게 사실 이 부분이 작년에도 나올 수 있었거든요. 근데 올해도 계속 나오고 계속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언제 꺼질지 모릅니다. 사실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변압기라는 어떻게 보면 단독 섹터이거든요. 개별 섹터. 그렇기 때문에 이 주식들은 그 누군가가 끝이다라고 참여자들이 끝이다라고 판별할 때까지 끝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추세 추종의 관점에서 당장 이 방송이 나오고 나서 3월달, 2월달 말, 3월달에 끝이 날 수도 있는데 이런 주식들은 어디가 끝인지 모릅니다. 근데 아마 작년 이맘때쯤에 이만큼은 많이 올랐지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서도 사실 한 3배 뭐 이제 오른 거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아마존도 과거에는 퍼가 600배였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비싼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충분히 해보실 만한 주가인데 진입 가격에 대해서는 사실 잘 말씀 못 드리겠어요. 왜냐하면 네. 뭐 어디 딱 그 시점이 고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추세 추종의 관점이라고 한다면 본인의 감내할 수 있는 손실 범위가 아마 손질 가격이 될 거고요. 네. 목표가는 자막을 어떻게 쓰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고점에서 대량 거래가 나올 때까지 특별한 목표가는 큰 의미는 없을 것 고점에서 같습니다. 대량 거래가 네. 나올 때까지라고 짚어주셨습니다. 투자자분들께서 이걸 잘 체크를 하셨다가 대량 거래가 터질 때 매도를 잘 하셔야 할 텐데. 그럼 이어서 2024 놓치면 안 될 코스피 핫식스 마지막 종목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성준 부장님이 풍선을 가져와 주셨습니다. 방산 부문에서 안정적인 성장세를 가져가고 있는 종목이죠. 올해 놓치지 말아야 할 성장 모멘텀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 뭐 단순하게 최근에 뭐 전쟁이 많이 일어나서 방산주다라는 관점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이익의 질이 상당히 좋아질 섹터가 바로 이제 방산 업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내수는 10% 정도 내외 수준에서의 이익이 제한이 되는데 최근에 이 수주들이 이제 그 방산 4사가 다 많이 받으면서 많이 증가를 했고요. 그래서 작년부터 시작한 이익 개선이 올해 그리고 내년까지는 최소한 이어진다라는 부분들이고요. 특히나 최근 들어서 이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 인근 지역에서의 국가들이 빠르게 좀 이제 도입을 좀 원하고 있는데 문제는
납기를 맞출 수 있는 회사들이 별로 없다라는 거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가장 큰 장점은 국내 방산 업체들이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물론 가격도 더 저렴하고 또 성능 또한 뒤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해외에서 상당한 좀 호평을 받고 있는 그런 업체들이 다 국내 업체 방산 4사가 다 공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풍산을 특히 픽한 이유는 뭐 다른 회사들도 좋겠습니다만은 크게 거론되지 않은 부분들도 있겠고, 특히나 저는 구리 가격에 좀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원래는 풍산은 구리 가격과 거의 주가가 연동이 됐는데 또 구리 가격은 중국 경기와 많이 연동이 되어 왔었습니다. 하지만 중국 경기 많이 안 좋았죠. 그런데 구리 가격은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고 오히려 올라왔습니다. 이유는 전기차를 비롯해서 뭐 AI, 특히나 앞서 우리 현대일렉트릭 말씀을 해주셨던 팀장님이 주목을 하셨던 것처럼 전력망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크게 확대를 해서 수요는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 환경 문제 때문에 공급은 증가가 폭이 제한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수요 공급 때문에라도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간인데 중국마저도 경기 부양에 대한 최근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구리 가격은 이제 고점을 넘고 좀 더 슈퍼사이클로 진입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첫 번째 포인트고요. 방산 쪽에서 역시 포탄을 주로 만드는데 이제 올해는 이제 1조 원이 넘는 이런 방산 쪽의 매출을 지금 기대를 해볼 수 있고, 마찬가지로 이제 뭐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최근에 뭐 지난달에 동남아에서도 이제 포탄 또 수출이 있었거든요. 그럴 정도로 이게 일부의 국한된 전쟁이 일어나는 구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도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이런 글로벌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미리 대비하려는 그런 국방 예산의 이런 투여가 많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봤을 때는 지금 상당히 무거운 주가 흐름을 보이는 회사가 바로 풍산인데 올해는 그래도 한번 기대를 해볼 만하다 보여지고요. 기본적으로 현재 시가총액이 1조 원 정도대인데 올해 뭐 이익도 상당히 좋고 저 PBR 저퍼주 이런 또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일단 또 시장 리스크에도 좀 대응할 수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보여지고요. 제가 목표를 한 6만 원 정도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이 정도도 역시 신고가입니다. 그래서 신고가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도 올해는 한번 기대해볼 만한 회사가 바로 풍산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잘 나가는 방산 섹터에 있는 풍산 종목 목표가는 6만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네, 풍산에 대해서 짚어봤고 그렇다면 이제 특집 2024 놓치면 안 될 코스피 핫식스 이 6종목이 모두 공개가 됐습니다. 하창봉 파트너는 기아와 삼성 바이오로직스, 황유엽 팀장은 SK 바이오팜과 HD 현대일렉트릭, 또 김성준 부장은 SK 하이닉스와 풍산을 짚어주셨는데요. 세 분의 파트너님이 수천 개의 종목 가운데 굉장히 고심해서 고른 또 이 핫식스 종목인 만큼 여러분들 잘 체크하시면서 올 한 해 투자 농사 잘 지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코스피 핫식스로 청룡의 해 우리의 포트를 든든하게 채워주신 세 분, 하창봉 와운의 파트너, 황유현 신한투자증권 영업부 PB팀장, 김성준 하이투자증권 도곡 WM센터 부장 세 분 감사합니다. 가치 투자의 대가 워렌 버핏은 남들이 욕심을 부릴 때 두려워하고 남들이 두려워할 때 욕심을 내라고 말했습니다. 장밋빛 전망이 넘칠 때는 경계감을 늦추지 마시고 또 위기 속에서는 기회를 잘 포착하셔서 2024년 여러분의 포트를 수익으로 풍성하게 채워가시기 바랍니다. 특집 2024 놓치면 안 될 코스피 핫식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